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정환입니다. 네, 오늘 광주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일부에서 너무 아름다운 신앙송에 심취되어 있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좋은 공연을 해주신 신앙송가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6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6가지 질문은 6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첫 번째, 이게 무슨 인생인가? 이 질문을 시는 우리에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윌리엄 헨리 데이비즈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쓴 시 중에 여유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나뭇가지 아래서 순수한 눈길로 펼쳐진 풍경을 차분히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숲을 지나며 숲을 속에 도토리를 숨기는 작은 다람쥐를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한낮에도 마치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가득 품은 시냇물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다정한 눈길에 고개를 돌려 춤추는 그 고운 발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눈가에서부터 시작된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입가로 번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이 얼마나 가여운 인생인가? 근심으로 가득 차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시 좋죠? 참 좋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시간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이 시는 말을 합니까?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차서, 근심이 가득 차서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이쁜 다람쥐들을 보고 햇살을 가득 품은 것 같은 시냇물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일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은 그럼 언제 끝납니까? 죽어야 끝나요. 맞습니다. 죽어야 끝나요. 그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도 없고
아름다운 사람, 춤추는 여인의 그 고운 발을 바라볼 시간이 없고 눈가에서 시작된 그녀의 환한 미소가 입가로 번질 때까지는 몇 초 정도 걸릴까요? 거의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그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얼른 가야 돼요. 빨리 가자 이러고. 이렇게 사는 이런 인생이 내가 살려고 했던 인생인가? 이게 내가 살려고 했던 인생 맞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 전에는 이게 안 끝나는데, 끝나면 또 다른 근심이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면 또 다른 일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 어려움과 안 풀리는 일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렇죠? 우리 삶의 일부예요. 일부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여유가 없이 사는 것은 내가 살려고 했던 인생이 아닌 거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의 목표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어야 해요. 아름답게 사는 것이어야 해요. 그러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일도 우리 삶의 일부다. 거기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심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눈물로부터 뭘 배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아름답게 살아야 해요. 사는 게 전쟁 같은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진들은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면 그냥 안 지나가요. 저는 저걸 가슴에 담든 어디 담든 담아야죠. 봐야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아름답게 있는데. 아르투 시나벨이라는 사람은 내가 치는 음표는 다른 피아니스트와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음표와 음표 사이에 정지, 그렇다 바로 그곳에 예술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쉼표도 악보의 일부라고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쉼표도 악보의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쉼표도 악보의 일부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맨날 박자 틀리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쉼표에서 쉬어서 박자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 하루 시간에서 내가 어디다 쉼표를 찍을 것인가, 내가 찍었으면 거기서 쉬어가야 돼요. 그 쉬어갈 때 음악도 듣고 시도 읽고 그 여유도 되찾고 그러면서 내 하루의 시간표를 내가 짜야 돼요.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내가 짠 시간표를 맨날 쫓아가기에 급급한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짠 시간표를 내가 연주하려고 하는 악보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사람은 아마추어예요. 그거를 내 하루의 연주 속에 녹여내는 사람이 프로예요. 악보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악보를 갖고 연주하지만 프로는 그걸 자기 연주 속의 악보를 녹여내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는 악보를 쫓아가기에 급급해요. 우리 하루에 내가 쓰는 시간은 어때요? 내가 짠 일정을 내가 쫓아가기에 급급하지 않나요? 여유 없이. 그러면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아직도 아마추어인 거예요. 프로가 됩시다. 내 삶의 주인이 됩시다.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말을 탁 멈추고 뒤로 확 돌아다본답니다. 왜? 내가 너무 빨리 달리는 바람에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까 봐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막 허겁지겁 달려가도 꼭 여러분 영혼과 같이 가셔야 돼요. 영혼을 놓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는 거야? 정신 딴 데 놓고 있으면 큰일 나요. 죽을 때까지도 이거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혹시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혹시 정신을 딴 데다 놓고 이렇게 몸만 따로 돌아다닐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꼭 영혼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꼭 영혼과 같이 있는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을 하시면 영혼 있는 수업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여기 있으시면 영혼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시를 쓰는 사람이라면 영혼 있는 시를 써야 되고요.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면 영혼 있는 기업을 운영하셔야 돼요. 영혼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혼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몇 시쯤을 지나가고 있나요? 3시? 5시? 여러분 인생이 겨울로 설계되어 있으면 6시면 어두워져요. 여러분 인생을 하느님이 여름으로 설계해 놓으셨으면 8시까지도 환해요. 그때까지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런 인생으로 설계되어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주 부르세요. 몇 시간이 남았는지, 지금은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 어디쯤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우리의 사회적 시간은 어디를 지나고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몇 시일까요? 자정 12시, 깜깜한 시간, 어두운 시간, 두려운 시간, 짐승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또 동시에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정오는, 알베르 까미는 정오를 가장 균형 잡힌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밝고 환하고 따뜻한 시간. 생명을 가진 것들이 가장 왕성하게 잘 자라는 시간. 그래서 중용의 시간, 균형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알베르 까미는 정오의 사상에서 저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우리의 사회적 시간은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저런 시를 쓰고 그리고 시집을 냈어요.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어둡고 두렵고 살벌한 시간이고 극단의 시간이에요. 죽음의 시간이에요. 우리 머릿속은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적개심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는 절제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혐오의 언어와 조롱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절제되고 의로워야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거칠고 난폭한 것이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없는 용기를 매우 용감한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절제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절제 없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내가 굉장히 용감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영혼 없는 정치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나운 정치가 사나운 시민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수는 이야기 안 할게요, 한 발짝씩이라도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게 진보인데 영혼 없는 진보라는 지적을 받는 형태까지 와 있어요. 전남대 김상봉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에요. 영혼 없는 진보. 진보가 영혼 없는 진보가 되면
우리 사회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책이에요. 책 제목을 보면서 이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저는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가면 이거는 길 없는 길로 가요. 스승 없는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길 없는 길로 간다는 얘기는 낭떠러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벼랑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혜와 용기와 절제, 이런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 얘기를 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청년들과 대화를 계속 하룻밤 내내 대화를 하는 하룻밤의 기록이 플라톤의 국가론인데, 거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갖고 젊은이들과 계속 토론을 하다가,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잘 살아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지혜, 두 번째가 용기, 세 번째가 절제, 네 번째가 정의예요. 그 250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해서 마이클 셀던의 정의란 무엇인가까지 이어지는 서양 철학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2500년 전에도 저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이게 벼랑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혜도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제대로 된 의로운 용기, 그 다음에 절제도 사라지고 있고, 물론 그래서 정의가 균형을 잃고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제가 지금 몇 시에요? 라고 물으면서 우리의 사회적 시간이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간은 깜깜한 시간, 어두운 시간, 짐승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짐승이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짐승. 내면에는 신적인 것도 들어있는데 또 짐승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가능하면 아름다운 것들을 꺼냈어야 되는데 짐승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뭐 이래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내면이 외화된 게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말에 동의해요. 우리 내면이 외화된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짐승을 자꾸 거리로 꺼내 몰고, 그리고 죽여 없애야 돼, 그것들 다 싹 쓸어버려야 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회가 극단으로 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정오에서 가장 먼 시간은 동시에 가장 고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가장 깜깜한 시간은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성찰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양면이 있어요. 가장 두려운 살벌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성찰 속에서, 고요 속에서 자신과 만나면서 다시 길을 찾아야 돼요. 작년에 돌아가신 신경림 시인은 길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길은 사람들이 내가 길을 만들었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서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을 만나게 해서 길을 반동강 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게 다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쪽 보세요.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땀을 식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길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은 안으로도 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안으로 나 있는 길, 이 길로 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으로 나 있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찰해야 돼요. 밖으로 불러내는 길로만 다니지 말고 길이 안으로도 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지난해 돌아가신 신경림 시인은 말씀하십니다.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저는 봐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은 너는 왜 거기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너는 왜 거기 있는가? 나는 왜 거기 있는가? 이거 물어야 됩니다. 무슨 꽃입니까? 라일락 꽃이죠? 4월에 피는 라일락 꽃을 보다가 시 한 편을 썼어요. 짧은 시를. 라일락은 왜 거기 있을까? 4월이 간절하게 불러서 거기 있다. 너는 왜 거기 있는가? 너는 왜 거기 있는가? 꽃 한 송이도, 라일락 꽃 한 송이도 4월이 간절하게 불러서 거기 있어요. 근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일터에서,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저도 물어봤어요. 제가 저 시를 쓸 때 국회에 있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제가 2012년 5월 30일 날 국회 들어가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어요. 5월 30일 날 첫 출근을 했어요.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 화분을 보냈어요. 축하 화분을 이런 걸 많이 보냈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이, 단체가, 기관에서 막 많이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화분 속에 근조 화분이 하나 왔어요. 근조, 검은 리본이 달린. 이 근조 화분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상가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제 방에 배달을 오니까 제 의원실 앞에 이거 들고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 배달 온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줄지 몰라서 이걸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누가 보냈나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보냈어요. 글 쓰는 사람이 보냈어요. 당신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보낸 거예요. 무슨 죽음? 시인으로서의 죽음. 당신은 잘 나가는 1% 안에 드는 시인인데 당신이 명예가 부족하냐? 돈이 없냐? 왜 권력까지 가지려고 거기 가냐? 너는 끝났다. 나는 너의 그 죽음을 애도할 수밖에 없어서 이 근조 화분을 너한테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달 온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난감해 하는데 누가 보냈는지를 본 다음에 제가 더 주세요. 그리고 가서 잘 전달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아서 제 방에 갖다 놨어요. 제 의원실에. 그리고 하루 일을 끝내고 갈 때마다 그 화분을 봅니다. 바깥에서는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하루 살았었는지 죽었었는지 정말 살아 있었는지를 쳐다보고 물어보고 그 근조 화분을 쳐다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살았었는지 죽었었는지. 한 달을 지나도 버리지 않았고요. 1년이 지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4년이 지나도 버리지 않고 물 주고 가꾸고 그 근조 리본이 달린 화분을 제 의원실에다 놓았어요. 12년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 그 화분 그대로 거기 두고 늘 물어봤어요. 나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국회의원은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을 의롭게 써야 되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권력을 따뜻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 권력을 선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 권력 바르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술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비례대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문인들,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분탕질 치면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조 화분이 나를 늘 되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렸어요. 12년 동안 안 버리고 갖고 나왔어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도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네 번째,
시는 메마른 영혼에 물 주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잘 가꾸어도 우리 영혼은 수시로 메마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안 그랬는데 점점 메마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날이 있어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기탄잘리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메말랐을 때 자비의 소나기와 더불어 나에게 오소서. 삶이 우아함을 잃었을 때 샘솟는 노래와 함께 오소서. 소란스러운 일이 사방에서 소음을 높여 저 너머의 세계로부터 나를 차단시킬 때 나의 침묵하는 님이여, 당신의 평화와 휴식을 가지고 나에게 오소서. 거린 같은 마음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때 나의 왕이여, 문을 부서 열고 왕의 위엄을 지니고 오소서. 욕망이 헛된 생각과 미혹으로 마음을 눈멀게 할 때 성스러운 이여, 언제나 깨어있는 이여, 당신의 빛과 천둥을 동반하고 나에게 오소서. 아주 좋은 시는 내 영혼의 소나기처럼 내리는 시예요. 빛과 천둥을 동반하면서 나를 때리는 시예요. 그런 시를 만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갈 때 내 영혼을 적시는 시간을 만나야 합니다. 내 영혼을 적시는 것은 기도도 내 영혼을 적시는 거죠. 시도, 음악도 내 영혼을 적시는 거죠. 눈물도 내 영혼을 적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 시간들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소란스러운 일 속에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내가 고요 속에서 신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소음은 그걸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저 너머의 세계로부터 나를 차단시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당신의 진정한 평화와 휴식을 가지고 나에게 와달라고 침묵하는 님에게 호소하는 이런 시간을 만나야 합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 꽃에 늘 물 주게 되잖아요. 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꽃에 물 안 주면 꽃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줘야지 꽃이 자라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그럼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에 늘 물 줘야 되죠. 내 영혼을 누가 가꿉니까? 내가 가꿔야죠. 내가 돌봐야죠. 내가 다정하게 해줘야 되죠. 내가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해주고 좋은 시를 읽는 시간도 갖게 해주고 고요와 만나는 시간도 갖게 해줘야 될 사람은 나예요. 내가 해야죠. 시도 그 중에 내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문학도 그렇다고, 예술도 그런 거라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는 질문입니다. 시는 우리 생의 슬픔과 고통과 비극과 환멸과 비루함에 대해서 끝없이 묻고 질문합니다. 그것들이 근원에 대해서 묻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묻습니다. 나한테도 묻고 세상에게도 묻고 신에게도 묻습니다. 그런 게 시예요. 그러면서 내가 맞닥뜨린 이 슬픔과 고통과 비극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순간, 고뇌의 순간을 지나가죠. 그 질문을 놓지 않고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시가 좋은 시예요. 그 질문을 놓치면 느슨해져요. 아픈 운명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나한테 오는 계속 이어지는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오라 운명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아모르 파티예요. 이걸 니체는 오라 운명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 운명에 대한 사랑을 아모르 파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질문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심한 질문이 아니라 소설도 질문입니다.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소설은 질문입니다. 자기 생과 맞바꿔도 좋을 만한 그런 내 개인적인 삶과도 맞바꿔도 좋다고 결심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절실한 질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질문 속에 머무는 게 그게 소설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장편 소설을 쓸 때마다 그 질문들을 견디면서 거기 안에 산다고 한강은 말을 했어요. 그 질문들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이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대답을 찾을 때가 아니라 그 질문의 끝에 다다를 때 소설은 완성되는 것이다. 한강은 작품도 참 좋은 작품을 썼지만 다른 노벨문학상 수상자들,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받은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거나 최근에 주목받는 세계 여성 작가들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도 참 한강 작품이 우수합니다. 훌륭합니다. 뛰어납니다. 작품 그 자체가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이번에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도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연설 자체가 참 좋았고 그게 한강이 갖고 있는 이 깊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연설이었는데요. 그 질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강은 작품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베지테리안, 즉 채식주의자의 경우에는 한 인간이 완전하게 결백한 존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우리는 얼마나 깊게 폭력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걸 위해 더 이상 인간이라는 종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질문을 붙잡고 있었던 게 채식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소년이 온다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소년이 온다의 핵심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특별하지 않는다는 학살에서 살아남은 뒤 사랑하는 사람의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서 장례를 치르고자 싸워온 사람, 애도를 종결하지 않는 사람, 고통을 품고 망각에 맞서는 사람, 작별하지 않는 사람, 평생에 걸쳐 고통과 사랑이 같은 밀도와 온도로 끓고 있던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며, 이 그녀는 엄마예요. 여자 주인공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엄마죠. 그 엄마가 소녀 시절에 1948년 11월에 심부름 갔다 오니까 가족들이 다 죽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죽어 있는데 그 위에 눈이 쌓였어요. 쌓인 눈을 헤쳐내면서 엄마 아버지를 찾아냈는데 동생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집으로 혹시나 몰라서 집으로 가봤더니 수성이 뭉치처럼 되어 있는 동생이 그 마당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동생을 안고 친척 집으로 막 뛰어가서 살려보고자,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죽을 것 같아서 살려보고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13살 소녀였던 엄마가 손가락을 깨물어서 동생의 입에다 집어넣어 주니까 뚝뚝 떨어지는 피를 오물오물 받아먹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걸려서 저녁에 자다가 딸 방으로 건너와서 자는 딸의 입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뭐야 이게? 이러다가 그 손가락을 빼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거죠. 같이. 엄마가 자기를 끌어안고 막 그 억센 힘으로 끌어안으면서 도와줍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가, 치매 걸린 엄마가 딸을 입에 손가락을 넣고 몸부림을 치며 우는 거예요. 도와줍소. 그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거든요. 1948년 11월 4.3 때. 그래서 엄마는 작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도망갔다가 동굴에 숨었다가 살아남았는데 도피자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대구 교도소로 옮겨갔는데 그 뒤에 소식을 몰라요. 그 오빠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대구 근처의 경산 코발트 광산에 죽어있는 2-3천 명의 그 뼈 2-3천 명의 시신 속에 오빠가 거기에 하나로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뼈 한 조각이라도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치다가 평생에 걸쳐서 고통과 사랑이 같은 밀도와 온도로 끓고 있었던 그 엄마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야 끝내 인간으로 남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소설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시적인 언어로 소년이 온다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6개의 시선으로 끌고 갔던 소년이 온다처럼, 그리고 현실과 죽음의 세계를 상상과 현실과 비현실을 상상과 그다음에 살아있는 세계를 넘나들면서 쓴 참으로 뛰어난 작품들을 노벨위원회에서 노벨상을 줬던 거죠. 다섯 번째 질문. 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뭘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라도 사랑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보셨어요? 여기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까지 잃은 오해순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오해순이를 살게 한 게 뭘까? 오해순이, 천혜고와 오해순이가 살아서 나중에 시인이 되잖아요. 이 오해순이를 무엇이 오해순이를 살게 했는지를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해순이를 살게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찍 죽은 그 엄마가 어릴 때 그 엄마가 애순이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 애틋하게 여기는 게 이게 사랑이죠. 이게 애순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엄마 친구들, 잡녀들이 있어요. 그 해녀들. 그 해녀들이 항상 곁에 있어줘요. 응원해요. 그리고 아주 억척스럽게 애순이를 지켜주지요. 그 다음에 이웃들. 그 쌀독이 비면 꼭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만큼만 갖다 채워주는, 그리고 소리 없이 몰래 채워주고 하는 그런 이웃들의 그 연민의 소리 없음. 그 다음에 애순이를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계속 쫓아다니면서 옆에 있는 남자가 있어요. 양관식이라고. 이 양관식이가 보여주는 사랑이 뭐예요? 일관된 사랑이에요. 계속해서 일관되게 한 여자를 사랑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거죠. 일관된 사랑. 남자들의 그 일관되게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보여주는 남자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제발 좀 이렇게 세 가지는 다 못 들어줘도, 육지에 나가 살고 싶은 거, 대학 가는 거, 시인이 되는 거, 세 가지를 다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는 다 못 들어줘. 그렇지만 하나는 들어줄게라고 했는데 결국은 일관되게 사랑했기 때문에 시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눈물의 따뜻함. 이것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서 오해순이가 시인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사랑이에요. 애틋한 게 사랑이고요. 옆에 계속 있어주는 게 사랑이고요. 소리 없이 도와주는 게 사랑이고요. 연민이 사랑이고요. 일관되게 지켜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따뜻한 게 사랑이고요. 눈물도 따뜻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선해져요.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신 낭송하는 시에서도, 제가 우체국이라는 시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요, 진짜 사랑을 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선해져요. 이래야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별게 다 부부를 끓고 있으면 아직 진정한 사랑의 단계까지 안 간 거예요.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을 진짜로 사랑해 보세요. 마음이 참 선해져요. 참 따뜻해져요. 왜 그럴까요? 왜 진짜로 사랑한 사람이 선해지고 따뜻해지고
따뜻해지고 왜 이럴까요? 사랑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사랑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우리 성당 신부님이 그러시는데 사랑의 기원은 하느님이래요. 하느님에게 시작됐기 때문에, 하느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면 마음이 선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선해진 이유는 그 사랑이 하느님에게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결국 애순이가 시인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백일장에 나가서,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글 잘 쓰는 애순이었어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뭐 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또 18살에 가출했다가 애가 생겨가지고서 막 애 낳고 키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결국 시인이 되잖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인이 되는가? 사랑 때문에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계세요? 당신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으세요? 당신은? 하고 묻습니다. 시의 가장 오래된 주제 두 가지는, 동서양 통틀어 두 가지는 사랑과 죽음이에요. 그 얘기합니다. 시는. 문학도 그래요. 문학의 아주 큰 주제, 그게 사랑과 죽음이에요. 그 문제를 다뤄요. 문학에서는. 인도의 여성 작가 아룬다티 로이는요, 작가가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룬다티 로이는 이야기가 작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작가가 산과 강을 소재로 해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산과 강이 작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강이 소년이 온다를 쓰려고 했다가 자료를 다 읽고 나서 포기했었어요. 그러다가 망월동을 가서 5월에 어느 날 앉아 있는데 따뜻한 햇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따뜻한 주황빛이 눈 안 가득히 들어오는 걸 느꼈는데 혼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무슨 혼일까요? 광주의 혼. 광주의 이 영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눈 안에 그 따뜻한 주황빛이 가득 찰 때 광주의 혼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아른다티 로이식의 어법으로 말을 하면 선택받는 거예요. 광주의 혼으로부터 선택받는 거예요. 내 얘기를 써달라고.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도 선택받으세요. 여기 글 쓰려고 하고 문학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선택받아야 됩니다. 간절하면 선택받습니다. 아른다티 로이식으로 말을 하면 이야기가, 역사에 어느 이야기가 작가를 선택합니다. 시인을 선택합니다. 김수월이 진달래 꽃을 소재로 시를 쓴 게 아니라 진달래 꽃이 김수월을 선택하는 거예요. 김용택이 섬진강을 소재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섬진강이 내 얘기를 제일 잘해줄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다가 김용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선택 받으세요? 이건 무슨 꽃이에요? 금계국입니다. 잘하시네요. 지금 많이 피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저 꽃이 무슨 꽃인지 몰랐어요. 저는 길을 가다가 꽃을 봤는데 이게 뭐 코스모스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뭘까 하고 걸음 멈추고 들여다봤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휘청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살짝 불었는데 이렇게 휘청하고 흔들리면 평상시에 늘 휘청거리며 산다는 얘기잖아. 바람이 살짝 불으면 흔들리며 산다는 얘기잖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꽃잎에 물방울인지 빗방울인지 맺혀 있는데 비가 왔었나? 비가 오면 이 여린 꽃들이 얼마나 시달릴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 자기를 힘들게 하던 걸 양분으로 삼아서 따뜻한 빛깔에, 저렇게 따뜻한 빛깔에 꽃을 피우는 거잖아.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네.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시를 썼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를 이 꽃 앞에서 썼어요. 여러분은 왜 이런 시 안 쓰세요? 여러분 이 꽃 봤지요? 근데 왜 안 쓰세요? 예? 선택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도종안 보고 쓰라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이 꽃 봤는데 이 꽃 앞에 멈추지 않았어요. 이 꽃 앞에 멈췄어야 돼요. 그 꽃을 바라봤어야 돼요. 그 꽃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좀 봐주세요 하고 늘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이야기 시작한 첫 번째 시에서도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발 그 꽃 앞에 멈추고 바라보고 무슨 꽃이지 하고 너 누구니? 하고 물어보고 대화도 좀 하고 그 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했어야 돼요. 그럼 그 꽃도 여러분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걸 받아 적는 게 시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그만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 키워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걔들도 우리 사랑하잖아요. 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애틋하게 사랑하는 그것도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애틋하게 사랑한 것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시란 말이에요. 이 준비해온 퇴계의 말씀은 건너가고요. 마지막 6번째 질문. 시는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위로받으세요? 라고 우리에게 묻는데요. 우리가 위로받는 거 많아요. 뭐 돈도 우리를 위로해 주고요. 권력도 우리를 위로해 주고요. 뭐 무슨 쾌락으로 이끌어주는 많은 것들로부터 위로받죠. 그런데 가능하면 이렇게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음악, 종교 이런 것들로부터 위로받으면요. 사람이 깊은 사람이 됩니다. 성숙해지는 시간을 만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우리 흔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올 때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복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한 걸 제대로 호소할 수 있을까를 모여서 상의를 하다가 해답이 안 나와서 답답해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옆에 건물에 4층 건물에 빨간 벽돌 건물에 담쟁이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쫙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다가 야, 쟤들은 저기 벽인데 어떻게 벽에서 저렇게 푸르게 자라고 있을까? 저기는 식물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4가지 중에 2가지가 없는데 흙하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푸르게 자라고 있을까? 쟤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 잘 가꾸어진 숲과 비옥한 땅도 많은데 흙이라든가 숲이 아닌 벽에서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원망이 많았을까? 그런데 원망해봐야 바뀌는 게 없다고 했을 때 그때 담쟁이 어린잎이 담쟁이 어른잎한테 왜 우리만 이런 데서 살아요? 라고 했다가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 달라지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 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결심한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게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이걸 받아들이자. 이 절망적인 환경을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마음먹은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것들 참 기특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면서 저 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나 혼자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벽을 넘어가자 그 생각을 하면서 회의서를 뒤에다가 연필로 조그맣게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라고 썼어요. 연필로 순식간에 쭉 써내려갔어요. 그랬더니 회의하려고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좋은 묘안이 떠올라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해서 전부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들으니까 그래 생각이 정리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얼른 덮었던 시가 이 시예요.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시 읽는 걸 듣다 박수 치는 일이 많아야 됩니다. 시를 읽다가 저 시에 공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움직여서 박수 치는 시간, 박수 치고 싶은 시간을 자주 만나세요.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대가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능소화보다 더 진한 노을이 그대 뒤에 있었다. 그대가 기진맥진해 있을 때 감빛 노을에 어둠의 먹물이 흘러들고 있었다. 그대의 한쪽 무릎이 주저앉을 때 노을은 한쪽 가슴이 까맣게 타고 있었다. 포기하지 마라. 제가 된 하늘 위에 사리 같은 별이 뜬다. 그 별이 더 많은 별을 불러올 것이다. 땀방울에 섞인 눈물을 닦고 허리를 펴라. 어둠 속에 어둠만 있는 게 아니다. 어둠 속에 어둠만 있는 게 아니다. 저녁바람도 초승달도 모두 그대 편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도정환 선생님 이렇게 또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